됐어. 탄소 원자의 실제 질량이 변하는 건 아니고 우리가 그냥 원자량이라고 하는 기준을 13으로 바꾸는 거다 보니까 그러면 원자량이 13이면 1몰의 질량이 13g이 된다라는 의미가 되는 걸 겁니다. 그쵸? 원자량이라는 것 자체가 1몰의 질량이니까. 그러면 1몰에 필요한 개수 자체가 늘어난다는 얘기가 되는 거지. 그치? 우리가 만약에 탄소 원자 하나의 질량을 계산을 해보면 어떻게 될 거냐면 탄소 원자 한 개의 질량은 편하게 표현하면 NA분의 12일 거고요. 원래 질량수가 12일 때 기준으로. 그 다음에 뭐 아니면은 6.02 곱하기 10의 23제곱분의 12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됐어야 되는 걸 거 아니에요. 그럼 저거는 실제 탄소의 질량이기 때문에 얘네들은 변할 수 없는 값입니다. 물론 그러니까 NA는 빼고 요건 변할 수가 없는 값이에요. 그래서 탄소의 질량 자체는 고정되어 있는데 근데 여기서 얘기하는 것처럼 원자량 기준이 13으로 바뀌게 되면 그러면 더 많은 개수가 필요할 것이다 라는 얘기인 거지. 그러면 아보가드로 수 자체가 변하겠죠. 원래보다 어떤 수로? 더 큰 수로. 더 많은 개수가 필요하다는 얘기가 되는 거니까 1몰이. 그렇게 해서 기억 아보가드로 수도 변하게 될 거고요. 그 다음에 NH3의 분자량. 자, 이렇게 되면 아보가드로 수 자체가 변했기 때문에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원자들의 원자량이 다 변해야 되겠지. 전부 다 변하게 되는 겁니다. 그치? 1몰이라고 하는 게 거의 실제 개수 자체가 바뀌는 거잖아. 그러면 수소 1몰의 질량도 수소 6.02 곱하기 10의 23제곱계의 질량이 아니라 그거보다 많은 개수의 질량이 될 겁니다. 그럼 더 큰 원자량을 갖게 되는 거고. 질소 1몰의 질량도 6.02 곱하기 10의 23제곱계의 질량이 아니라 그거보다 많은 개수의 질량이 되는 거니까. 그래서 모든 원자의 원자량이 증가하면서 니은이 커지게 될 건데 디귿처럼 실제 질량은 변할 리가 없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지. 네, 요거 다음에는 전체적으로 앞쪽 여기 화학식량과 몰 이쪽에는 질문이 적네요. 질문이 별로 없어서 그냥 58번 정도를 같이 풀어볼까요? 잠깐만. 55번 또 같이 풀어봅시다. 55번, 58번 이 두 개 정도 같이 풀어봅시다. 그래도 그 매년 가장 많이들 질문하는 게 요 한 페이지 55, 56, 57, 58 요 페이지거든요. 원래는 이제 다 풀려고 했는데 딱히 여기 지금 요 페이지에 질문하신 분이 없으니까 두 개만 골라서 풀어봅시다. 자, 그러면 55번을 보시면요. 그림은 같은 온도와 압력에서 같은 부피의 용기에 들어있는 기체의 종류와 질량을 나타낸 것이다 라고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가는 6.4g의 X2, 나는 0.4g의 Y2, 다는 8.8g의 ZX2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일단 기본적으로 같은 온도와 압력에서 같은 부피의 용기에 들어있다라는 얘기가 얘기해 주는 게 뭐예요? 가하고 나하고 다의 용기 속에 들어있는 각각의 X2, Y2, ZX2라고 하는 물질 맞지? 얘네들의 뭐가 같다? 몰수가 전부 동일하다 라는 얘기인 거죠. 그게 아보가드로 법칙이지. 같은 온도, 같은 압력에서 같은 부피 속에 들어있는 기체는 몰수가 같아야지. 중요한 상관없이. 그러니까 얘는 지금 질량이 각각이 6.4g이랑 0.4g이랑 8.8g인 상태에서 몰수가 동일하다라는 걸 쓸 수 있게 되는데 여기서 잠깐 이 문제를 푸는 세 가지 방법을 소개를 해볼게요. 사실 이것 때문에 그냥 한번 설명을 하는 건데요. 일단 첫 번째, 사실 이 문제를 푸는 가장 어떻게 보면 원래 이게 제일 정석일 수도 있는 방법인데요. 다가 ZX2인데 8.8g이잖아? 그럼 ZX2는 아무리 봐도 CO2죠. 왜 이렇게 접근해 버리는 거야? 왜? 우리가 ZX2를 CO2로 잡게 되잖아? 그러면 분자식도 CO2니까 ZX2 하면 딱 맞아 떨어지는 데다가 분자량이 몇이에요? 44잖아. 그럼 8.8g 계산하기도 편하지? 0.2몰. 그렇게 되면 우리가 X가 5라는 걸 알기 때문에 가가 O2로 결정이 되는데 O2의 분자량은 32니까 6.4 계산하기도 너무 편하잖아요. 그치? 이런 식으로 잡아서 푸는 것도 방법이긴 해요. 실제로 이런 식의 풀이 방법이 굉장히 좋은 편이에요. 예전에는 이런 문제의 유형이 주를 이룰 때는 이렇게 풀었었습니다. 이렇게 푸는 것도 좋은데 문제가 하나 있지. 첫 번째로는
근데 이런 방식으로 푸는 연습을 하다가 어떤 문제를 만났는데 이 문제의 물질은 이런 식으로 유추가 전혀 불가능한 거야. 왜? 여러분들이 아직 아는 화학 물질이 그렇게 많지 않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모르겠으면 어떻게 돼? 그럼 푸는 방법을 잃어버리는 거잖아요. 이게 첫 번째 문제가 될 것 같고요. 두 번째 문제는 그냥 요즘 이런 문제가 안 나와요. 요즘 문제는 물질 A, B, C 이렇게 적혀 있지 이렇게 식을 어떻게 구체적으로 유추할 수 있게 나오질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좀 더 정석적인 방법으로 접근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이제 떠올리는 두 번째 방법. 실제로 만약에 여러분들이 수능을 준비를 하는 그러니까 이미 고3을 올라가는 학생들이다 라고 하면 저는 이제 무조건 어떤 풀이를 설명했을 거냐면 어차피 몰수 다 똑같으니까 1몰, 1몰, 1몰 이렇게 잡으면 되잖아 라고 설명을 할 겁니다. 왜냐면 실제로 이건 괜찮아요. 누군가 와서 딴지를 걸 수도 있어. 아 얘가 1몰인지 모르잖아. 그럼 몰수를 우리가 미지수로 잡아야지 1몰이라고 잡으면 안 되잖아 라고 하면 그냥 지금 미지수 1이에요 라고 하면 되잖아. 뭐 아니면 L이라고 구라를 치든가. L 비슷하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편한 대로 하면 되거든. 그래서 사실은 원래 이렇게 풀어도 되는 거긴 한데 그래도 우리가 같이 풀이를 하는 입장에서 가장 정석적인 방법으로 접근을 해봅시다. 몰수를 어떤 특정 미지수로 잡아서 같은 몰수다 라고 여기서 이제 풀이를 만들어 보면요. 그러니까 가나 다가 아보가드로 법칙에서 같은 부피였으니까 몰수가 같다까지 얘기가 됐으면 그걸 통해서 우리가 알아내야 될 게 뭐가 있냐면 기억, 가에서 다의 용기에 들어있는 기체의 양은 모두 같다. 이건 그냥 조건상에 주어진 아보가드로 법칙이 성립한다만으로 충분히 해결이 됐던 거고 니은 원자량, 그럼 원자량을 구해야 되는데 자 x2의 분자량이 n분의 6.4가 되는 거죠. 몰수분의 질량이 되는 거잖아. 몰수분의 질량이면 분자량이니까. 그래서 x2의 분자량이 n분의 6.4, 그 다음에 y2의 분자량이 n분의 0.4, 그 다음에 zx2의 분자량이 n분의 8.8이 되니까 그러면 x의 원자량은 n분의 3.2, y의 원자량은 n분의 0.2, z의 원자량은 얘가 n분의 3.2니까 x2가 어차피 n분의 6.4인 거를 알 수 있고 그럼 빼서 n분의 2.4 이런 식으로 원자량을 다 구할 수 있지. 그러면 니은 해결이 되는 거죠. 그런 다음에 디귿 동일한 조건에서 같은 용기에 들어있는 ZY4라고 하면 ZY4가 n몰 있다가 되는 거죠. 동일한 조건상의 같은 용기면은 아보가드로 법칙 똑같이 성립하면서 부피도 다 같다는 얘기니까 몰수도 똑같을 테니까. 그럼 우리 뭐만 하면 돼? 구한 원자량으로 얘 분자량을 구해서 몰수와 곱해주면 질량이 나오는 거죠. 됐지? 이렇게 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55번을 통해서 제가 좀 정리를 해드리고 싶었던 거는 뭐냐면 어차피 우리가 쓰는 식 자체는 한정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쓴 식을 원본식을 그대로 적어보면 몰수는 분자량분의 질량 이거 쓴 거고 그 다음에 문제 자체에 근본적으로 아보가드로 법칙에 대한 개념이 사용된 거고 그 다음에 x2의 x2의 분자량은 2x 이런 식으로 표현해 볼 수 있는 거 뭐 x 원자량의 2배이다 이런 얘기 이런 개념도 들어가 있는 거고 딱 그 정도 안에서 충분히 해결 가능한 거니까. 자 그래서 55번은 이렇게 풀시면 되겠고요. 자 58번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58번은 보시면요 그림 가는 T도씨 1기압에서 각 실린더에 들어있는 세 가지 기체의 질량과 부피를 나는 가의 각 기체의 전체 원자수를 아이고 매번 읽어요. 그냥 프로젝터를 설치를 할까봐 매번 읽기가 너무 귀찮아. 아무튼 각 기체의 전체 원자수를 상대값으로 나타낸 것이다. 그래서 T도씨 1기압에서 기체 1몰의 부피는 28L이다. 자, 이 문제는 사실은 위에 상 붙어 있고 문제가 생긴 게 흉악해서 그렇지 사실은 그렇게 어려운 문제가 아닌 게 1몰의 부피가 28L인 걸 알려준 순간 모든 게 계산적으로 직관적으로 구해져요. 미지수를 잡을 것도 별로 없습니다. 아마 여러분들 이제 풀면서 느꼈을 텐데 완자 실력보다 쉽지? 전체적으로. 그래. 그래서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아니긴 한데요. 근데 아무튼 봅시다. AB4를 보시면
자, A, B, 4가 맞냐? 4. 자, 얘는 지금 질량이 4g이고요. 근데 부피가 7리터니까 이걸 통해서 바로 우리는 몰수가 4분의 1몰이라는 걸 알 수 있을 겁니다. 그쵸? 1몰의 부피가 28리터이다 라는 얘기는 7리터면 4분의 1몰이어야 될 거란 얘기니까요. 그럼 이걸 통해서 뭘 구할 수 있냐면 얘 분자량이 16이어야 된다는 걸 알 수 있죠. 사실 얘도 이 단계까지 왔으면 뭐예요? CH4입니다. 이렇게 알아내서 풀어도 돼요. 분자량이 16인 물질 우리가 아는 거 어차피 CH4 정도밖에 없으니까 그냥 CH4네 이러고 풀어도 돼. 근데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정석풀이를 우리가 하고자 하는 게 목표니까 일단 정석풀이를 해보면요. 자, 이렇게 해놓고 그 다음에 A2B4 얘에 대해서도 정리를 해보면요. 얘는 질량이 Wg으로 되어 있으니까 당장은 모르긴 하는데 부피가 21리터, 즉 몰수가 4분의 3몰이고요. 그래서 분자량은 당장 구할 수 있는 종류의 것은 아닌 것 같네요. 그쵸? 질량이랑 뭐 계산 W가 들어있는 식으로는 적을 수 있겠는데 뭐 굳이 그거 적어서 뭐합니까? 일단 냅두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는 A2BX인데 얘는 질량이 15g이고요. 부피가 14리터니까 몰수가 2분의 1몰이거든. 그럼 얘도 분자량이 30인 건 일단 구하고 시작할 수 있네요. 그리고 가만 가지고 분석하면 여기서 끝날 겁니다. 더 이상 분석할 수가 없고요. 그럼 이제 뭐가 필요할 거냐면 나를 보면서 같이 써먹어야 될 텐데 나에서 얘기하는 A2B4에 그리고 A2BX라고 하는 두 물질에 대해서 사용하고 있는 게 전체 원자수잖아요. 그러면 전체 원자수 구해봐야지 뭐. 생각보다 전체 원자수 구하는 게 쉽지. 예, 분자당 원자수가 5개니까 얘는 4분의 5몰이 전체 원자수일 겁니다. 그쵸? 그 다음에 얘는 몰수가 4분의 3몰, 그러니까 분자수가 4분의 3인 상태에서 분자당 원자수가 6이니까 얘는 4는 일단 그냥 일부러 놔둘게요. 4분의 18몰 이렇게 될 겁니다. 그쵸? 분자수 곱하기 분자당 원자수 하면 전체 원자수가 나오는 거니까요. 그 다음에 마지막에 얘는 미지수 x가 끼어 들어가긴 하는데 그냥 미지수 x 끼워서 그대로 해볼게요. 2분의 x 플러스 2몰일 거예요. 그쵸? 그 상태에서 얘 전체 원자수와 얘 전체 원자수가 거기에 적혀있는 게 뭐야? 상대값이잖아. 중요한 게 항상 상대값은 얘가 18이란 뜻이 아니라 얘랑 얘가 18대 16의 비를 나타내야 된다는 거지. 그러니까 상대값이라는 건 항상 비율을 알려주는 거니까. 그래서 얘가 18대 16이 되려면 결국은 x가 6 나올 겁니다. 비례식 풀면 되지. 이거 대 이거는 18대 16 풀면 되고. 그리고 사실 뭐 수학 좀 하신다. 그냥 기본적으로 수학 그래도 어느 정도 이상은 한다 하시면은 굳이 비례식까지 안 적고도 금방 나오겠지, x는. 암산으로도 쉽게 구해지는 비례식이니까. 그래서 x6 이렇게 구해질 거고요. 그럼 x가 6이 구해진 순간 뭘 알게 되냐면 얘가 A2B6라는 걸 알게 되니까 그러면 분자식 알고 있고 분자량 알고 있고 분자식 알고 있고 분자량 알고 있는 물질이 두 개가 됐어. 그러면 뭐 하면 돼? A하고 B의 원자량을 구하면 되죠. 그럼 A하고 B의 원자량을 알게 되면 이 두 번째 줄도 다 채울 수 있게 되겠죠. 그치? 원자량 알면 A2B4의 분자량 구할 거고 분자량 알면 질량 구하면 되니까 W까지 채울 수 있을 거고요. 실제로 그냥 자료 해석만 끝내잖아. 이렇게 기억 니은 디귿 안 읽어보고도 기억 니은 디귿에서 물어볼 게 다 해결됐었을 겁니다. 실제로 지금 해석한 걸로 기억 니은 디귿 다 끝날 거예요. 됐죠? 넘어가시고. 자, 그럼 이제 화학 반응식 쪽으로 넘어갈 건데요. 보통 화학 반응식에서의 메인 문제 유형이 있는 곳은 24페이지에 있는 83번. 여기부터가 매년 가장 많은 질문이 보통 있는데요. 그러니까 83번 전까지는 다들 문제를 잘 풀다가 83번부터 해서 한 90번까지 요게 문제들에서 막히는 부분들이 되게 많았었거든. 그래서 여기는 뭐 시간이 허락하는 한 최대한 많은 풀이를 하긴 할 건데요. 일단 그 전에 질문이 들어왔던 게
문제가 있으니까 74번이네요. 네, 74번부터 같이 해보고 나서 해봅시다. 74번도 매년 상당히 많은 학생들이 질문을 했던 문제였던 걸로 기억하는데 자, 그러면 74번은 다음은 A와 B가 반응하여 C를 생성하는 반응을 화학 반응식이다. 어차피 뭐 크게 의미 없는 얘기고, 그 다음에 표는 A와 B의 몰비 또는 질량비를 다르게 하여 반응시킬 때, 한마디로 사실 얘는 식 보고 표 보고 풀면 되거든. 그러면 A 더하기 B가 A, C에 대해서 얘도 그냥 완전히 기본적인 정석적으로 접근을 좀 해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정석적인 접근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게 될 거냐면요. 실험 1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반응 전에 A하고 B가 같은 몰수가 있게 되거든. 그러면 1몰 1몰 잡으셔도 되고 N몰 N몰 잡으셔도 되고 이렇게 출발할 수 있을 겁니다. 그렇죠? 자, 그 다음에 반응 후에 B 대 C가 1대 2가 되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정석적으로는 이제 그냥 식을 세워볼 수 있을 거예요. A가 다 사라질 거니까 빼기 N. 그러면 B가 A분의 BN 만큼 사라지는 거 맞지? 우리 이제 요건 할 수 있잖아. 여기서 A 대 B여야 되니까 얘 A분의 B 배가 여기서 사라져야 되고, 그 다음에 더하기 N. 이런 식으로 식이 잡힐 거고, 그럼 얘는 N이 있는 상태에서 N 빼기 A분의 B N이 되는데, 그러면 이게 반응 후 B의 몰수고 이게 반응 후 C의 몰수니까 그럼 이 둘이 뭐다? 1대 2다. 이렇게 식을 세울 수 있겠죠? 그러면 그 비례식을 통해서 A하고 B의 비율이 나오거든? 그럼 A하고 B가 나오는 겁니다. 그치? 빨리 해볼까요? 이거 대 이거는 1대 2다. 이렇게 하면은 A분의 B는 2분의 1인가요? 그쵸? 그러면 A가 그냥 2고 B가 1인 거라고. 그쵸? 그리고 사실 이거는 식을 적어서 계산을 해내도 되는 거긴 해. 사실 이거 식 줬는데 그렇게 오래 걸리지도 않으니까. 근데 이 정도는 좀 화학 좀 친다 하시는 분들은 보통 그냥 직관적으로 해석을 합니다. 1번 보고. 야, 어차피 반응 전에 1대 1이었던 게 반응 후에 1대 2가 되려면 어떻게 돼야 돼? 원래 이게 지금 사라진 A의 양하고 생긴 C의 양이 같다는 얘기거든요. 왜? A하고 C의 개수가 같기 때문에 무조건 사라지는 A의 양하고 생기는 C의 양이 같아요. 그러면 지금 반응 후에 있는 C의 양은 반응 전에 있었던 A의 양과 같을 거거든? 근데 1대 2가 나오려면 B의 양이 그냥 절반으로 줄어들면 되는 거지. 그래서 굳이 식을 안 적어보고도 직관적으로 해석할 수 있어요. 근데 직관적으로 저는 해석을 못 하겠습니다. 식 적으세요. 얼마나 걸린다고 이거. 그치? 그럼 충분해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실력이 오르면서 자연스럽게 직관이 늘어나는 형태면 충분합니다. 그 정도면 돼. 그래서 그냥 1번은 이렇게 해서 개수를 알아내라고 있는 식이고요. 자, 두 번째는 이제 질량비가 나와 있습니다. 그럼 질량비를 가지고 해석을 해봅시다. 자, 원래는 우리가 이런 형태의 식을 몰수를 가지고 적어야 되지만 이번에는 개수를 알고 있는 상태에서 A, 2A 더하기 B가 2C. 자, 이 상태에서 질량적으로 그대로 접근을 해볼게요. 그러면 A가 원래 2대1, 그러면 EW랑 W 이 정도로 표현을 해보고요. 그러면 반응 전 총질량이 3W가 되거든? 근데 반응 후 총질량도 몇이어야 돼? 3W여야 됩니다. 질량 보존. 그러면 반응 후의 질량비가 1대 23이니까 결국은
반응 전의 총 질량인 3W가 반응 후에도 3W 그대로 유지돼야 되니까 이 3W를 1대 23의 B로 나눠주면 되지. 이런 식으로 접근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얘는 뭐야? 24분의 3W, 얘는 24분의 2W 이렇게 나눠줄 수, 23W 이렇게 나눠줄 수 있다는 거지. 맞냐? 1W냐? 아, 미안합니다. 여기다 곱하기 3을 해야 되는 거네. 이렇게 하면 3W를 1대 23의 비율로 나눠주는 거잖아요. 안 와닿잖아?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냐면 이게 지금 위에 거를 2WW로 잡아서 분수가 나오면 원래 이게 별거 아닌데 잘 안 와닿게 되거든? 그래서 보통 어떻게 하면 되냐? 보통 이런 거 할 때는 숫자 큰 쪽을 기준으로 잡아주시면 됩니다. 반응 후가 W 대 23W라고 얘기했으니까 여기에다가 먼저 기준을 잡아서 얘를 24W로 구하잖아? 그럼 반응 전에도 이 총 질량이 24W였어야 되는 거지. 얘를 1대 3으로 나눠주는 건 조금 더 계산이 편하죠. 그럼 얘가 뭐가 돼? 6W, 얘는 18W 이렇게 되면 되는 거죠. 그쵸? 그러면 얘는 5W가 반응에 참여한 거고 얘는 18W가 반응에 참여한 거고 얘는 23W가 생긴 거니까 그럼 이 문제에서 질량비, 반응 질량비가 5대 18대 23이 되는 거고요. 네. E랑 B, R의 질량 2대 1 아니에요? 질량은 아니죠. 몰수가 2대 1이어야죠. 아, 이거 질량비. 2대 1이냐? 그럼 잘못 나눠줬네요. 다시 나눠두도록 합시다. 뭐냐? 8W랑 16W네. 네. 그럼 이것도 다시 적어야 되네. 얼른 바꿔볼게요. 이것도 바꾸고. 빼기 8W, 빼기 15W. 그러면 15대 8대 23. 네, 이렇게 되겠네요. 그죠? 네. 이렇게 되는 거니까, 네, 어차피 0. 그래서 반응 질량비가 15대 8대 23이어야 되고, 그 다음에 반응 몰수비가 2대 1대 2여야 되니까, 그럼 뭐야? 분자량비가 나오죠. 우리가 프린트에서 계속 연습하던 거야. 이렇게 하면 분자량 B까지 나오면 기억, 니은, 디귿 중에 못 풀 게 없을 것이다. 왜? 3번은 이제 다 알고 있는 상태에서 그냥 식만 한번 다시 세워보면 되는 거거든. 뭐 3번 팁을 드리자면은 뭐 여기서는 뭐 W를 그대로 다시 쓰기가 좀 그러면은 미지수 하나 새로 만들어서 A 뭐 이런 거 해서 반응 전에 A가 A g만큼 있고 B도 A g만큼 있다고 생각하고 접근하면 되죠. 어차피 우리는 반응 질량비를 알고 있으니까 그러면 반응 질량비를 이용해서 질량비 자체로 계산을 해도 되고요. 아니 못하겠으면 우리가 지금 요걸 정리해서 얻게 되는 분자량비를 통해서 몰수 관련식으로 바꿔서 풀어도 되고요. 네, 그렇게 하면 74번이 해결이 되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자, 그 다음에 이제 83번. 일단 83번부터 90번까지의 문제는 풀이를 안 할 거예요. 그리고 대신에 그냥 그 좀 풀이 관련 팁을 좀 드린 다음에, 왜냐면 지금 여기 아직 숙제를 여기 부분을 아예 안 푸신 분들도 좀 있는 데다가, 그리고 우리가 좀 같이 이것저것 정리해 놓고 나면은, 그리고 제가 좀 힌트를 드리고 나면 다시 좀 시도해 보면 풀리는 게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일단 힌트만 좀 전체적인 힌트만 한번 정리를 해 놓고, 어차피 다 풀 만한 시간이 안 돼서 오늘 뒤에 또 다른 것도 할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최대한 간단하게 정리해 놓고 다음 주 수업 때 이어서 하던가 아니면 뭐 수요일이나 목요일 날 와서 질문하시던가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은 뭐부터 얘기를 할 거냐면, 그러니까 83번 그 이후로의 유형 중에 83, 84, 87, 88 요 네 문제들. 그러니까 뭐야? 그래프가 있는 형태의 문제들. 89번까지. 이런 그래프가 있는 형태의 문제들은 89번 정도를 제외하고는 기본적으로 다 되게 옛날 기출 문제예요. 그러니까 요즘 수능 기출은 이런 그래프를 내는 문제들을 잘 안 냅니다. 근데 이게 상관이 없는 게, 어차피 여러분들이 보는 학교 시험에서 내는 문제들은 선생님들이 그래프를 이용한 문제들을 많이 내요. 이거는 이유가 그냥 되게
선생님들이 문제를 만들기가 너무 쉬워. 왜냐면 기출문제에 있는 그래프 갖고 온 다음에 거기에 맞춰서 나머지 문제를 그냥 만들기만 하면 끝나니까. 그래서 굉장히 문제를 긁어오기가 편한 문제라서 오히려 여러분들이 연습해야 되는 메인 유형들이 이런 쪽이거든. 그랬을 때 전체적으로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야 하는 포인트가 뭐냐면 결국 그래프가 기울기가 변하면 거기가 완결점이라는 거지. 그러니까 이렇게 그래프가 있는 형태의 문제들은 항상 그래프가 꺾이는 점이 생길 거예요. 그러면 그 꺾이는 점을 기준으로 꺾이기 전과 꺾인 이후에 어떤 반응의 변화가 생겨야 된다는 거잖아. 그치? 근데 이런 그래프가 그려진 문제들은 보통 공통적으로 어떤 식으로 문제, 실험이 설계되어 있냐면 하나의 물질이 고정된 상태로 반응물 중에 하나가 고정된 질량, 고정된 몰수가 있고요. 거기다가 우리가 나머지 하나의 반응물을 계속 추가해주는 방식으로 그 실험, 이런 문제가 진행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결국은 그 완결점 이전까지는 한쪽 물질이 계속 사라지다가 완결점 이후부터는 반대쪽 물질이 다 사라진 이런 개념으로 봐야 반응의 변화가 생길 수 있는 거지. 그러니까 완결점 이전과 완결점 이후에 뭔가 다른 점이 확실하게 있어야 그래프가 그 기울기가 바뀔 거 아니야. 그걸 어떤 반응물이 남아있냐, 즉 한계 반응물이 누구냐가 포인트라는 거죠. 그래서 완결점 이전까지는 우리가 넣어주는 물질이 항상 한계 반응물이고 완결점 이후는 원래 있었던, 그러니까 우리가 넣어주지 않고 처음부터 들어있었던 그 물질이 한계 반응물 다 사라진 이후인 거잖아요. 이게 여기까지만 일단 얘기하고 말 건데 이게 잘 사용하면 굉장히 여러 개 엄청나게 많은 걸 알아낼 수 있는 게 됩니다. 오늘은 한 요 정도까지만 이건 힌트를 드리고 말 건데, 근데 여러분이 그러면서도 조심해야 되는 게 뭐냐면 87번 문제 유형이에요. 왜냐면 우리가 아까 그래프가 꺾이면 거기가 완결점이라고 했잖아. 근본적으로 완결점은 그럼 어떤 지점인 거예요? 반응물이 전부 다 아예 없는 지점인 거지. 거기가 완결점인 거지. 거기가 이제 완결점이라서 그런 식으로 생각하면 되는데, 그 그래프에서 사실 엄연히 따지면 우리가 완결점이라고 얘기하려면 흔히 얘기하는 첨점의 형태를 떼어야 됩니다. 미분 불가능해야 돼요. 근데 이렇게 얘기하면 너무 띠꺼워지니까, 그러니까 87번처럼 봤을 때는 87번의 니은이 완결점이 아니란 뜻인 겁니다. 근데 사실 이걸 해석하는 거는 그렇게 어렵지 않은 게요. 그냥 87번 만약에 여러분들 꺾이는 데가 완결점이라고 그냥 기억하고 있으면 되고 87번도 그렇게 푸시면 돼요. 어차피 니은이 완결점이라고 풀면 답이 안 나올 겁니다. 그때 가서 세 방법 찾으면 되지 뭐. 근데 그래도 한번 같이 해석을 해보면 87번의 Y축이 뜻하는 걸 보면요. 87번의 Y축은 반응 후 A의 부피 곱하기 C의 양이거든. C는 이 문제에서 생성물이고 A는 반응물이에요. 그것도 A는 원래 들어있던 반응물이죠. 우리가 넣어주는 반응물이 아니라. 그런데 결국에 얘가 완결이 되려면 A가 0몰이 되면 그게 우리가 얘기하는 완결점이잖아. 그렇다는 얘기는 뭐야? Y축 값이 0이 돼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87번 같은 문제에서는 X절편이 완결점이 될 거라서 기억, 니은, 디귿 모두 다 완결점 이전의 점입니다. 그래서 셋 다 B가 한계 반응물인 시점이라 오히려 식을 세우기는 쉬울 거예요. 그리고 꼭 얘기를 해주고 싶은 게, 그러면 우리가 완결점이든 아니든 어쨌든 이런 포인트를 계속 이런 포인트 위주로 잡는 이유가 결국 그 상태에서는 그냥 각 점에 주어진 그 물성의 상태, 그러니까 그 몰수 같은 거를 이용해서 그냥 식을 세워보면 돼. 어떻게든 그렇게 식을 세워서 연립방정식 풀 수 있게 식을 뽑아내는 게 전부니까. 자, 그런 방식으로 풀게 되는 거고, 90번 같은 유형은 90번 아까 질문자가 누구였는지 기억은 안 나는데 아무튼 90번 질문하신 분이 있어서 얘를 좀 더 디테일하게 추가적으로 얘기를 해보면 90번 같은 문제는 결국은 얘도 그거야. 그래프가 있지 않다 뿐인 거지 가하고 나 사이의 변화는 기본적으로 뭐야? B가 다 사라지는 형태의 식이 되죠. 그러면 B가 다 사라진다를 이용해서 우리가 식을 일단 적어볼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그 식을 어떻게 사용하느냐가 문제인데 어떻게 사용하면 되겠어? 가의 전체 부피가 3V이고 나의 전체 부피가 2V니까, 즉 반응 전의 총 몰수 대 반응 후 총 몰수의 B가 3대 2라는 걸 이용하면 되죠. 부피 B가 곧 몰수 B니까.
그런 방식으로 식을 세운 다음에 사용을 해보시면 될 겁니다. 풀기 위한 기본적인 힌트만 이렇게 드리고 풀어보는 건 이제 여러분들이 해보고 나서 뭐 어차피 여전히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 꽤 있을 거라고 생각은 하는데 뭐 다음 주에 시간이 되면 풀이를 하고 뭐 아니면 개별적으로 질문, 그러니까 다음 주에 내가 풀이를 할지 안 할지 몰라, 그냥 상관없이 수목에 와서 질문하셔도 돼요. 수목에 와서 질문하시면 풀어드릴게요. 일단 여기는 이렇게 지나가고요. 그러니까 116번 116번을 빠르게 하자. 116번은 좀 빠르게 하자. 풀어봅시다. 116번 개인적으로 굉장히 좋아하는 문제인데 화학식량과 몰 파트의 문제에 해당되니까 같이 좀 해봅시다. 근데 이게 제가 좋아하는 여부랑 상관없이 사실 116번 문제는 일단 질문이 들어왔고 하니까 설명은 해드릴 건데요. 여러분들 학교 시험 문제에 116번 같은 게 나올 확률은 낮아요. 왜냐면 지금 116번 유형의 문제는 화원이 아니라 화투 쪽으로 아예 넘어가 버린 유형이나 다름없습니다. 원래 이 116번 같은 유형의 문제를 화투에서도 질문하고 화원에서도 질문했었는데 그렇게 되니까 수능에서 화투를 공부한 사람들이 수능 화원에서 너무 쉽게 풀어버리는 거야 이걸. 그러면서 수능에서 아예 화원으로서 이 문제를 내는 걸 사장시켜버렸어요. 아예 안 내. 그러면서 학교 선생님들도 그냥 안 내거든요. 이런 유형의 문제는. 그렇긴 한데 그렇다고 이 문제에서 얻을 게 없는 건 아니니까 그래도 한번 설명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이 116번 유형의 문제에서는 어떤 걸 좀 생각하셔야 되냐면 우리가 피스톤을 기준으로 양쪽의 압력은 같아야 된단 말이야. 에휴, 맨날 이거 힘으로 지우고 있네. 그래서 그렇다 보니까 나는 그 문제에서의 나는 대기압과 압력이 맞춰진 상태예요. 지금 꼭지가 잠겨 있을 땐. 근데 문제는 가는 현재 왼쪽 용기와는 전혀 상관없이 갓길이 고립된 그냥 가의 피스톤을 기준으로 양쪽의 압력이 같은 상태입니다. 이게 완자에서도 비슷한 게 있었는데 그럼 어떻게 되냐면 지금 꼭지가 잠겨 있는 상태에서는 가에 들어있는 A하고 B 끼리는 아보가드로 법칙이 성립합니다. 근데 가에 들어있는 물질과 나에 들어있는 물질 간에는 아보가드로 법칙이 성립하지 않아요. 왜? 중간이 막혀있기 때문에 압력이 같을지 아닐지 우리가 알 방법이 없거든. 온도는 같을 거예요. 전체적으로 같은 공간에 있으니까. 근데 압력이 같은지를 알 방법이 없어. 그래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기본적인 정보는 뭐냐면 가에서 들어있는 AWg하고 BWg이 얘가 V리터, 얘가 2V리터. 즉 몰수비가 1대2여야 된다라는 정도만 알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N몰, 2N몰 이 정도로 잡아볼게요. 자, 근데 얘가 이것만으로도 알 수 있는 게 A하고 B의 분자량 비는 이미 끝났죠. A는 Wg이 N몰이고 B는 Wg이 2N몰이니까 그러면 분자량은 A의 분자량은 N분의 W고 B의 분자량은 2N분의 W잖아. 그럼 분자량 비는 이미 끝난 거고요. 근데 꼭지를 열고 충분한 시간이 지났을 때에 대해서 구해야 되잖아. 그러면 이제 구해볼 건데 근데 선생님 꼭지를 열고 충분한 시간이 지났을 때에 대해서 구하라고 했는데 지금 저것만으로 분자량을 구하면 안 되는 거 아닌가요?는 아니지. 분자량은 압력에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분자량은 어디서 구하든 어차피 똑같은 분자량이어야 돼요. 분자량은 우주 어느 공간에서 구하든 똑같이 나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얘는 어차피 그냥 분자량은 그냥 여기서 구하면 끝나는 거였으면 이제 꼭지를 열고 나면 어떤 일이 생길 거냐. 자, 이때 용기 나에 들어있던 B가 Xg이기 때문에 원래대로라면 얘가 V리터가 N몰이었으니까 얘도 V리터면 N몰이야 이런 식으로 생각하겠는데 그러면 지금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얘기였거든. 꼭지가 잠겨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그러면 안 돼요. 꼭지가 잠겨있으면 꼭지로 분리된 두 개의 공간은 아보가드로 법칙이 서로 성립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냥 부피랑 몰수랑 이퀄, 부피, 몰수, 비례 이걸 쓰려면 아보가드로 법칙이 성립해야 되는 거잖아. 그래서 지금은 아직 쓰면 안 되는데 그럼 이제 꼭지를 연 이후를 보일게요. 자, 꼭지를 연 이후에는 A는 여전히 Wg이고 N몰일 텐데 B가 W 더하기 Xg이 총 될 거고요.
그러면 몰수도 2n 더하기 어쩌구가 될 겁니다. 2n보다 많아진 상태가 돼야 될 거예요. 근데 나의 부피가 4V/L잖아요. 그럼 현재 여기에 있는 총 기체의 부피가 7V/L인 겁니다. 이걸 알 수 있는 거지. 왜냐? 자, 여기 지금 전체 부피가 7V/L가 돼야 되는 이유는 뭐냐면 문제에서 얘기한 대로 나 용기가 4V/L가 돼야 된다는 얘기지. 이건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꼭지를 열었더니 피스톤이 쭉 밀려서 얘가 요 부피가 4V/L가 될 때까지 밀렸다는 소리거든, 피스톤이. 근데 얘는 피스톤이 변하기 때문에 부피 변화가 있을 수 있는데 가는 피스톤이 움직인다고 한들 가 용기 자체의 부피가 변하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꼭지 열기 전에 총 부피인 3V/L가 꼭지를 열어도 유지돼야 됩니다. 피스톤이 오른쪽으로 움직였을 오른쪽 맞죠? 피스톤이 오른쪽으로 움직였을 수도 있잖아요. 그렇다고 가 부피가 변하는 게 아니라니까. 가 안에 들어있는 A하고 B의 각각의 부피가 변하는 거지 가 용기 자체의 부피가 변하는 게 아니에요. 피스톤이 움직인다고 막 용기가 부풀어 오르고 이러는 게 아니잖아. 그렇기 때문에 가의 부피는 여전히 3V/L, 가의 총 부피는 여전히 3V/L를 유지하고 있어야 돼서 얘가 7V/L가 돼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전체 부피가. 오른쪽 나 용기가 4V/L, 가 용기가 3V/L 이렇게 돼서. 됐죠? 자, 일단 이렇게 돼야 되는 거고요. 그러면 이걸로 구할 수 있는 것들은 이제 구해주면 되는 거고 마지막으로 이제 해주면 되는 거는 결국은 얘랑 얘랑 얼만큼씩이냐 이것만 구해주면 되는 거거든. 그러면 구해봅시다. 어떻게 구하는 거지? 제가 이 116번을 거의 매년 풀거든, 애들이 질문을 해서. 근데 매년 풀 때마다 당황스러워요. 화원으로 푸는 게 어떻게 푸는 거였는지가 기억이 안 나. 맨날 제가 이 시기에 화투를 같이 가르치다 보니까 기억이 안 나. 잠깐만, 고민을 좀만 해볼게. 근데 설명하기가 너무 당황스럽네. 아무튼 자, 그러면 이어가 보면 근데 자, 얘네들은 지금 대기압 조건에서 맞춰져 있지 않았으니까 원래 얘가 V리터였다고 한들 지금 이거를 요 조건으로 가져와서 쓸 수가 없거든요. 이젠 지금 대기압이랑 다 같아진 거니까 꼭지를 열어두면. 그리고 얘도 원래 EV리터였다고 한들 이거는 바뀔 거야. 대기압이 바뀌면서. 근데 기압이 바뀌면서. 근데 얘는 압력이 안 바뀌거든요. 얘는 아까도 대기압이랑 맞춰져 있었던 거고 지금 꼭지를 연 이후에도 대기압이랑 맞춰져 있는 거니까 얘는 계속 V리터거든. 그쵸? 그럼 얘는 계속 V리터니까 전체 7V리터 중에 일단 얘에 의한 부피는 V리터니까 빼면 6V리터 남는 거지. 그럼 결국 이 6V리터가 누구랑 누가 가져야 될 총 부피인 거야? 이 둘이 가져야 될 총 부피인 거지. 근데 어차피 이 둘은 몰수가 1대2이기 때문에 여전히 부피비가 몇 대 몇이어야 돼? 1대2여야 되는 거지. 그럼 저 6V리터를 1대2로 나눠주면 됩니다. 그러면 꼭지를 열었을 때 얘가 갖게 될 부피가 2V리터, 얘가 갖게 될 부피가 4V리터, 얘가 갖게 될 부피가 V리터 이렇게 나눠지는 거지. 이렇게 계산이 됩니다. 그러면 끝. 그럼 문제에서 필요한 거 다 됐을 거예요. 왜? 그러면 X가 몇이 되냐? 4분의 W가 되는 게 나오잖아요. 근데 한번 그냥 같이 풀어두긴 좋은 문제긴 한데요. 사실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뭐 안 나올 거예요. 그리고 그냥 PV나 NRT로 풀면 개 편하거든요. 파트에서 얘기하는 이상기체 상태 방식으로 풀면 훨씬 편하게 풀리기 때문에 안 나올 겁니다. 아무튼 그렇고요. 다시 37분 지금 여기서 일단 기출픽 풀이는 다음 주에 더 이어서 가고 또 주중에 질문도 열심히 하시고 이렇게 하시는 걸로 하고요. 이제 모두가 주중에 와서 클리닉하기로 했으니까 진도 2단원 뒤에 진도를 좀 이어서 나갈 거예요. 원래 딱 그 양자수까지만 정리를 해놓고 말까 했는데 생각해보니까 니들 중간고사 끝나고 기말고사 사이에 시간이 진짜 많이 촉박해서
좀 나가놔야 될 것 같긴 해서 좀 더 나가두려고. 오늘은 좀 최대한 간단한 내용만 하고 마무리할 겁니다. 시간도 별로 없고 하니까. 대신 통합과학 때 했던 내용들을 좀 짚는 형태가 돼서요. 통합과학 때 했던 게 기억이 잘 안 나면 좀 다시 제대로 외워두셔야 될 겁니다. 그래서 이제 2단원에 우리가 배운 양자수 뒤로 있는 내용이 원소의 주기적 성질이라고 하는 부분이에요. 사실 얘가 2단원에 꽂힙니다. 2단원에 꽂히면서 수능에서 이제 3티어로 분류되는, 그러니까 그 전체 파트 중에서 세 번째로 중요한 파트로 분류가 됩니다. 첫 번째로 중요한 파트가 1단원 양적 관계 부분이고요. 두 번째로 중요한 파트가 산화하는 산염기거든요. 근데 세 번째로 중요한 파트가 여기에요. 전체 파트가 한 16개 되는데 그 중에 3등인 거니까. 전체 파트를 세분화해보면 16개 파트 정도로 나눌 수 있는데 그 중에 아니지 한 10개 파트 정도? 근데 그 중에 3등인 거니까 꽤 중요도가 높은데요. 근데 일단 오늘은 주기적 성질의 메인 부분 말고 좀 그 앞에 기본적인 그냥 주기율표에 대한 얘기만 하고 마무리를 할 거예요, 오늘은. 그래서 리배 분탄체 문득 생각난 건데 지금으로부터 한 7년 전인가 8년 전인가 가르쳤던 학생들이 주기율표 외울 때 18세끼라고 외우더라고요. 좀 굉장히 인상적이었습니다. 네. 아무튼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 이제 주기율표를 보면 일단 우리가 먼저 얘기해 볼 만한 게 앞에 주기율표 발전 과정에 원래 나오긴 해요. 근데 여러분 1학년 때 얼추 하지 않았어? 막 모즐리의 주기율표, 멘델레예프의 주기율표 이런 거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다시 나오는 거라서 그건 그냥 너네 계약하고 심지어 우리 같이 수업을 아예 안 할 거예요. 그냥 니들이 시험 보기 직전에만 외워가도 되는 거잖아. 그거는 시험 보기 전날까지 모르고 있다가 전날 그냥 바짝 외워서 시험 봐도 되는 거니까 그런 거는 일단 그 부분은 넘어가고요. 그러면 주기율표에서 우리가 먼저 얘기하고 싶은 게 뭐냐면 금속하고 비금속 구분부터 해봅시다. 금속 비금속 구분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뭐 당연히 20번 이후의 원소들은 빼고 20번까지의 원소들만 가지고 하자면 금속 비금속의 구분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뭘로? 계단. 그쵸? 우리가 계단을 그리면 되는데 어떻게 계단을 그리면 되냐면 이렇게 와서 베릴륨 옆에서 내려오고 그다음에 알루미늄 옆에서 내려오고 이렇게 계단을 그리시면 돼요. 실제로 얘는 아래 주기를 해도 요 계단이 그대로 갑니다. 그래서 이 계단을 기준으로 했을 때 노란색 아래 여기가 뭐가 있는 곳? 금속이 있는 곳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선을 하나 더 그어야 되지? 계단 하나 더. 이제 요 계단 있던 데에서 한 칸씩 더 가서 이렇게 한 번 더 계단을 긋게 되면 이 주황색 기준으로 요 위쪽에 있는 게 비금속이 되는 거고. 그럼 요 사이에 갇혀 있는 얘네들은 뭐예요? 준금속이라고 하는 애죠. 준금속이라고 부르는 애들이 되는 겁니다. 이 준금속에 해당되는 것들이 여기 붕소하고 우리가 보이는 거에선 붕소랑 실리콘, 그러니까 규소가 있고요. 아니면 붕소 실리콘 그 규소 말고 또 저마늄, 게르마늄 이런 게 이제 밑에서 나오는데 그래서 실제로 준금속, 금속, 비금속 이게 화학에서 쓰는 표현이라 그러면 좀 더 널리 알려진 표현이 뭐가 있냐면 금속은 도체로 알려져 있고 비금속은 부도체로 알려있고 준금속은 반도체로 알려져 있죠. 그게 이제 우리가 좀 더 익숙하게 썼던 거. 그래서 여러분들 1학년 때 반도체 배우잖아. 그때 아마 붕소 얘기는 잘 안 한다고 하더라도 그 규소나 뭐 저마늄 이런 얘기는 많이 했었을 것 같아요. 뭐 갈륨 도핑하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뭐 금속하고 비금속하고 중금속은 기본적으로 나눌 수 있어야 되는데 이거랑 금속 성, 비금속 성은 엄연히 조금 다른 얘기입니다. 금속 비금속과 금속성 비금속성은 엄연히 따지면 좀 다르거든. 금속성 비금속성은 뭔지 아십니까? 원래 이름을 짓기는 그렇게 지은 거야. 금속이 띠는 성질을 금속성이라고 지었고 비금속이 띠는 성질을 비금속성이라고 지은 건 맞는데 근데 일단 그럼 금속이 띠는 성질인 금속성은 뭐가 될까?
어떤 반응에 있어서 전자를 어떻게 하려는 성질? 금속은 전자를 어떻게 해? 금속은 반응을 하려고 그러면 전자를 버리는 입장입니까? 전자를 얻으려는 입장입니까? 버리는 입장이지 보통. 그래서 전자를 버리려는 성질을 금속성이라고 하고요. 전자를 얻으려는 성질을 비금속성이라고 합니다. 실제로 왜 전자를 버리려고 해? 보통 우리가 이 원자들이 반응을 하는 목적은 어떤 화학적 변화가 일어나는 목적은 옥텟 규칙을 만족하려고 하잖아요. 그랬을 때 이족 원소나 1족 원소나 2족 원소 같은 경우에는 그 원자과 전자, 가장 바깥쪽 껍질에 있는 전자가 1개에서 2개. 그쵸? 리튬은 전자가 3개니까 2개, 1개에서 가장 바깥쪽에 1개 있는 거고. 그 다음에 나트륨은 2개, 6개, 2개, 8개, 1개 해서 또 가장 바깥쪽에 1개가 있게 되고. 칼륨은 2개, 8개, 8개, 1개 있게 돼서 가장 바깥쪽. 그쵸? 원자가가 다 1개죠. 그래서 1족은 원자가가 1개, 2족은 원자가가 2개로서 보통 그 1개, 2개씩을 버리면 되는 입장이니까 전자를 버리는 성질이 강하게 됐잖아요. 그걸 이제 우리가 금속성이라고 부르고 주로 금속한테서 나타나는 게 맞습니다. 반대로 비금속성이라고 하는 건 주로 비금속한테서 나타나는 거고 전자를 얻으려는 성질이거든요. 이걸 조금 더 유식하게 표현하면 산화되려는 성질, 환원되려는 성질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전자를 잃는 걸 산화, 전자를 얻는 걸 환원이라고 부르잖아요. 그래서 좀 더 유식하게 표현하면 그렇게까지 될 것 같은데 우리가 얘기하려고 하는 메인은 결국 그 금속성은 주기율표 상에서 왼쪽 아래로 갈수록 커집니다. 그리고 전자를 얻으려는 성질인 비금속성은 오른쪽 위로 갈수록 커지거든. 이렇게 되다 보니까 나타나는 특이점이 몇 가지 있는데 일단 특이하지 않은 것부터 얘기해 보면 우리가 알고 있는 20번까지의 원소 중에서 가장 금속성이 강한 게 칼륨입니다. 그렇겠지? 그래서 실제로 칼륨은 반응성이 어마어마하게 커요. 그래서 어느 정도로 칼륨은 반응성이 크냐면 칼륨 자체로 폭탄을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그냥 칼륨 덩어리가 일종의 폭탄처럼 사용될 수 있어요. 실제로 칼륨은 찬물과도 우리 그 알칼리 금속 일종의 특징이긴 한데 얘네들은 찬물이랑도 그냥 반응하거든? 그러니까 온도가, 보통 화학 반응은 온도가 어느 정도 높아야 반응이 일어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칼륨은 그냥 찬물에서도 반응을 하는 거야. 그래서 칼륨 같은 경우는 찬물에도 반응을 하는 만큼 엄청나게 반응성이 높은 데다가 이 반응이 엄청 폭발적으로 일어나는 편이라서요. 가장 금속성이 크니까. 그래서 우리가 칼륨 덩어리를 좀 어느 정도 이상 큰 거를 욕조 같은 데다가 찬물 담아놓고 던지잖아? 욕조 터져요. 실제로 여러분 유튜브에 검색해보면 이거 실험이 있습니다. 칼륨 폭탄 실험이 있어요. 그래서 그 실험 보면은 진짜 넓은 들판 한가운데다가 욕조에다가 물을 받아놓고 놔. 그 다음에 칼륨을 그 물에 닿으면 녹는 그런 봉투 있잖아요. 그런 걸로 둘러싸갖고 거기다 이제 던지고 이제 그 엄청 튀어. 그 사람이. 이제 카메라를 멀리에다 설치해놓고 이제 보는 거지. 그러면 진짜 그 욕조가 다 뜯겨져 나가요. 터져가지고. 근데 그게 막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폭발, 막 불이 붙는 그런 폭발인 게 아니거든? 그냥 반응이 너무 폭발적으로 일어나니까, 반응을 너무 많이 일어나니까 욕조가 터질 정도로 반응을 하는 겁니다. 그 에너지랑 입자의 수가 너무 많아서. 그럴 정도로 굉장히 반응성이 큰 걸 볼 수 있는데, 그건 그냥 당연한 금속성에 대한 얘기, 금속성이 제일 크니까 그렇다라는 얘기니까 별 얘기는 아닌데요. 오히려 중요한 게 좀 얘기하려는 특이한 애가 뭐냐면 수소입니다. 수소는 비금속이죠. 근데 금속성을 갖는 비금속인 거지. 실제로 모든 비금속 중에서 가장 금속성이 커요. 가장 왼쪽에 있으니까. 실제로 아래로 가는 거랑 왼쪽으로 가는 것 중에서 왼쪽으로 갈수록 금속성이 더 강하게 커지거든요. 왼쪽에 있는 게 오른쪽보다 더 금속성이 큰 경향이 더 강하고요. 아래로 갈수록 커지는 것보다 그러니까 좌우 바뀌는 게 더 중요합니다. 금속성, 비금속성의 변화는. 위아래 변화보다. 그렇다 보니까 수소가 다른 비금속들에 비해서 워낙에 금속성을 강하게 갖고 있다 보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적인 수소 이온이 뭐야? H+죠. 산이온이라고 부르는. 근데 그런 이유가 뭐냐면 수소는 비금속이지만 금속성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라는 얘기인 거고, 그래서 이제 엄연히 따지면 금속성과 금속은 좀 다르다라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여기 이 헬륨, 네온, 아르곤 이런 애들 때문에 또 나타나는 비금속성의 특징이 뭐가 있냐면
비금속성은 주기율표 오른쪽 위로 갈수록 커지는 게 맞거든. 전자를 얻으려는 성질. 근데 18쪽은 빼고 얘기해야 됩니다. 그렇겠지. 왜냐? 18쪽은 어차피 뭐니까 전자를 얻으려고도 잃으려고도 하지 않거든. 그럼 18쪽은 어떻게 표현이 되는 거냐면 비금속성이 없는 비금속인 거죠. 비금속성이 엄청나게 작은. 그렇다고 금속성을 갖는 것도 아니고 그런 비금속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18쪽을 뭐라고 불러? 비활성 기체 이렇게 부르는 거지. 진짜 활성되어 있지 않은. 그래서 그 18쪽을 빼고 그럼 비금속성이 가장 큰 원소가 누구냐면 플루오린인 거죠. 실제로 밑에 어떤 원소까지 내려가도 막 100 몇십 번 막 이런 걸로 가도 결국은 제일 큰 건 일단 플루오린입니다. 플루오린의 비금속이 제일 커요. 요런 금속성하고 비금속성에 대한 이야기랑 그 다음에 저 수소 이야기도 좀 더 해보면 근데 수소가 우리가 수소의 상태 중에 알아둬야 될 만한 게 뭐가 있을 거냐면 얘랑 그 다음 일반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수소 원자랑 요런 애들도 있잖아요. 요건 뭐였지? 중수소. 그쵸? 맨 아래 삼중수소. 트리톤이라고 불리는 삼중수소. 그래서 이런 수소가 동위원소로서 중수소, 삼중수소 이런 것도 알아둬야 되긴 하는데 근데 그거 말고 얘는 이름이 뭡니까? 산이온입니다. 수소이온 아니에요. 실제로 한글 명도 수소이온이라고 쓰면 안 됩니다. 실제로 그렇게 쓰지도 않고요. 왜? 원래 대학 교수님들한테 가서 H+라고 보여주면 이거 산이온이라고 대답하지도 않아. 대학 교수님들은 양성자라고 대답하지. 이 얘기는 전에도 했었어. 그치? 요거 영명이 프로톤이다. 그래서 H+는 그냥 양성자다. 왜? H+는 전자를 버렸으니까 원자 핵만 있는데 수소 원자에게는 원래 양성자밖에 없다. 그래서 진짜 양성자 하나 덩그러니 놓여져 있는 겁니다. 그냥 양성자예요. 그래서 H+는 양성자 상태가 되는 거고 그래서 뭐 알파 입자 이렇게 부르기도 하는데 그건 뭐 됐고 그 다음에 요 다음 그럼 진짜 수소이온이라는 이름을 갖는 애는 없냐? 있어요. 왜냐면 자 수소는 전자가 원래 하나 있었지. 근데 수소가 가장 바깥쪽 껍질을 다 채우고 싶어. 그럼 몇 개를 채우면 되는 거지 원래? 수소의 가장 바깥쪽 껍질은 K 껍질, 첫 번째 껍질이잖아. 그럼 전자가 몇 개만 차면 돼? 2개 차면 되잖아요. 그래서 얘는 전자를 하나를 버리는 것도 방법이긴 한데 전자를 하나 얻는 것도 방법입니다. 별 차이 없어요. 하나만 버리거나 하나만 얻거나. 근데 기본적으로 왜 우리가 알고 있는 수소는 주로 H+냐면 아까 얘기한 것처럼 수소는 대부분 금속성을 가지기 때문에 그러니까 수소는 비금속 중에 가장 금속성이 크기 때문에 수소가 비금속들이랑 반응을 할 때는 항상 플러스의 역할을 자처하게 되는 거지. 플러스가 될 수밖에 없는 거지. 전자를 잃는 쪽이 되는 거지. 근데 수소는 아무리 그래도 비금속이거든. 그렇기 때문에 금속과도 반응을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수소가 금속이랑 반응을 하게 되면 비금속성으로서의 역할을 하는 거지. 비금속으로서의 역할을 하는 거지. 뭐? 마이너스. 그래서 실제로 수소 이온은 H-입니다. 좀 생소할 건데 실제로 저렇게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볼 수 있는 물질이 뭐냐면 LiH, NaH, KH, BeH2는 아예 논외니까 이건 나중에 다루고 MgH2 이런 물질들이 존재해요. 이럴 때는 수소가 마이너스 1가 저 수소 이온인 상태로 존재하는 거지. 봐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실제로 얘네들은 꽤 중요한 물질이에요. 요즘에 현대 과학 자체에서 정말 중요하게 다뤄지는 물질입니다. 우리가 수소를 저장하는 방법으로 사용하는 거라. 아무튼 그렇게 되는 거랑 그 다음에 어떤 걸 좀 얘기를 해야 되냐면 자 우리 요 세로줄을 1족, 2족, 그 다음에 13족, 14족, 15족, 16족, 17족, 18족 이렇게 가잖아요. 그치? 중간에 3족부터 12족은 뭐다? 전이원소라고 해서 우리 전이금속이라고 해서 지난번에 얘기했었죠. 디오비탈과 관련된 애들이라 뭐 어쩌고 저쩌고 이런 얘기 잠깐 했었으니까 그놈들은 일단 빼고 그래서 우리가 20번까지만 얘기를 하면 1족, 2족, 13족 얘네만 가지고 얘기하면 되는데 이 중에 1족, 17족, 18족,
얘네들은 여러분들의 이름을 알고 있지. 18쪽은 아까 얘기했잖아. 비활성 기체. 17쪽은 뭐예요? 할로젠. 할로젠 기체 혹은 할로젠 족, 할로젠 원소라고 부르는 애들. 이 17쪽의 할로젠은 어떤 특징을 갖고 있냐면 모든 비금속 중에 가장 비금속성이 큰 집단이거든요. 그래서 반응성이 어마어마하게 커요. 그냥 비금속 중에 반응성이 제일 큰 애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할로젠에 관련해서는 뭐 그거 이상으로 더 깊게 얘기할 만한 건 없고 뭐 독성이 있다, 뭐 혹은 색깔을 띈다, 뭐 이런 거는 아마 1학년 때 배우지 않나? 1학년 때 배웠던 내용 그대로 다시 나오는 거고요. 그 다음에 1쪽의 별명이 알칼리 금속인데, 자, 1쪽 원소들은 아까 얘기한 것처럼 결국 금속 중에서 수소 정도를 빼고, 수소는 실제로 알칼리 금속에 넣진 않아요. 수소를 뺀 나머지가 알칼리 금속에 들어가는데 1쪽 원소들이, 그 알칼리 금속에서 왜 이름이 알칼리 금속일까요? 일단 근본적으로 쟤네들은 금속성이 제일 큰 애들이거든. 그치? 금속성이 제일 큰 집단일 건데 왜 이름이 알칼리 금속이에요? 이건 나 배웠을 거라고 생각했었는데 어제도 보니까 대부분 다 모르더라고. 안 배웠나 봐. 1쪽 왜 알칼리 금속이죠? 알칼리가 뭐야? 혹시 알칼리성이 무슨 뜻이게? 예, 염기성. 사실 알칼리성과 염기성은 과학적으로 절대 같은 말일 수가 없거든요. 근데 이제 여러분 전공자가 아니니까 우리가 고등과학에서 다루는 범주 안에서는 알칼리성과 염기성은 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알칼리성은 염기성이란 뜻인 거고, 그럼 알칼리 금속은 염기성 금속 이런 식의 이름인 거잖아. 근데 왜 제가 염기성의 금속이 되는 거냐면 아까 얘기한 것처럼 칼륨 얘기를 했었는데 칼륨뿐만 아니라 리튬, 나트륨 얘네들 1쪽 원소가 다 찬물과도 반응할 수 있을 정도로 반응성이 큰 애들인 거거든 다. 근데 실제로 쟤네들을 물에 집어넣으면 반응식이 어떻게 되냐면, 우리가 리튬을 물에 집어넣게 되면 리튬이 물과 반응해서 수소기체가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우리 알칼리 금속을 물에다 집어넣은 다음에 나오는 기체에다가 불을 붙여보면 터지는 걸 볼 수 있어요. 막 이렇게 물론 이제 폭탄 터지듯이 빵 터지는 건 아니고 이렇게 불이 확 타오르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이 H2 이건 수소기체 쪽이니까 이건 그냥 기체로 나오는 거니까 말고 얘가 중요한데, 이 LiOH라고 하는 게 물에 녹아 있으면 띄게 되는 성질이 뭐야? 염기성이에요. 왜? 이건 배웠잖아. 염기성을 띄게 만드는 건 뭐 때문? OH-. 지금 저 LiOH가 Li 플러스와 OH-의 이온 결합 상태이기 때문에 물에서는 Li 플러스와 OH-로 이온화돼서 나타날 거예요. 물이 없잖아요. 물은 이미 물에다 넣었다니까. 그래서 알칼리 금속의 특징이 물에다 넣으면 물이 염기성이 되는 거야 실제로. 그래서 이름이 알칼리성입니다. 알칼리 금속이에요. 그리고 여러분들은 저 식은 알아야 됩니다. 식을 적을 수 있어야 돼요. 리튬 말고 나트륨, 칼륨에 대해서도 적을 수 있어야 되는데 어차피 뭐 리튬 자리에 나트륨, 칼륨 바꾸기만 하면 되는 거니까 별로 식이 복잡해지진 않지. 자, 그러고 나면 2족. 2족의 경우에는 그냥 알아만 두시면 돼요. 이름을 그냥 들어만 두시면 돼요. 굳이 2족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하는 분들이 이렇게 많지는 않으니까 한번 들어만 두면 되는데, 2족의 이름은 알칼리 토금속입니다. 근데 2족은 왜 알칼리 토금속이냐면 13족의 명칭이 토금속이거든. 그러니까 1족은 알칼리 금속이고 13족은 토금속이야. 그래서 2족은 그 사이에 알칼리 토금속이거든. 그래서 2족은 실제로 1족하고 13족의 성질을 다 어느 정도 갖고 있어서 그래요. 그러면 13족은 왜 토금속이냐면, 토금속이란 명칭이 진짜 개쓰레기같이 만들어진 게, 물론 13족 아니라 원래 3족이구나. 미안합니다. 13족 아니고 3족의 별명이 토금속인데, 3족이 왜 토금속이라는 명칭을 가지고 있냐면 그냥 땅에 많아서예요. 진짜 우리 흙에 제일 많은 금속이 토금속, 3족 원소들입니다. 그래서 토금속이요.
흙에서 굉장히 쉽게 발견할 수 있어서. 그래서 이족은 흙에서 굉장히 쉽게 발견할 수 있는 물질인데 알칼리 금속의 성질을 띠는, 그래서 알칼리토 금속이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는 거, 이런 이름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족은 특징이 뭐냐면 마찬가지로 물과 만나게 되면 얘는 MgOH2, CaOH2 같은 게 만들어지면서 수소기체가 발생해요. 그러면서 염기성이 되는 거지, 물이. 그리고 얘네들은 또 어떤 특징이 있냐면 아무리 그래도 일족 알칼리 금속보단 금속성이 약해서 찬물이랑은 반응하지 못하고 물이 좀 따뜻해야, 뜨거워야 반응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아까 얘기했다시피 알칼리토 금속은 그냥 한번 정리를 해드리는 거지 대부분 그냥 몰라도 될 확률이 높고요. 근데 알칼리 금속이랑 할로젠 원소랑 그 비활성 기체에 대한 건 아셔야 돼요. 얘네들은 중요합니다. 물론 이제 1학년 때 다뤘던 내용이 많이 겹치니까. 자, 이렇게 되고 나면 됐고, 그 다음에 아까 잠깐 이미 얘기했었던 건데 원자가 전자라고 하는 게 족을 그대로 쫓아가는 거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원자가 전자라고 하는 거는 최외각 전자, 가장 바깥쪽 껍질에 있는 전자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라고 했었는데 1족의 원자가 전자 몇 개? 1개. 2족의 원자가 전자 2개. 13족의 원자가 전자 3개. 14족의 원자가 전자 4개. 15족 5개. 16족 6개. 17족 7개. 18족 0개. 그치? 이렇게 원자가 전자가 배치가 되는 거니까 원자가 전자가 1, 2, 3, 4, 5, 6, 7, 0 이렇게 간다라는 거랑, 그리고 그것 때문에 나타나는 성질이 또 뭐가 있냐면 이온이 될 때 1쪽은 이온이 되면 플러스 1가. 왜? 전자를 하나 갖고 있으니까 가장 최고 원자가 전자가 1개니까 그 1개 그냥 버려버리고 다 찬 껍질만 갖고 있는 거지. 그리고 17쪽은 원자가 전자가 7개니까 하나만 가지고 오면 8개 다 채울 수 있잖아. 그래서 마이너스 1가. 2족은 플러스 2가죠. 2개 버리고. 그 다음에 16족은 마이너스 2가죠. 2개를 얻어오는. 그 다음에 13족은 플러스 3가죠. 그 다음에 15족은 마이너스 3가죠. 이렇게 되는데 그럼 14족은 뭐게? (14족이) 이온이 되면 뭘까요? 플러스 4일까요? 마이너스 4일까요? 둘 다 아닙니다. 왜냐면 14족은 이온이 되지 않아요. 그냥 14족은 이온이 없다가 정답이기 때문에 얘는 플러스 4도 마이너스 4도 아닙니다. 애초에 14족을 이루고 있는 우리가 20번, 물론 20번 이후를 더 다루게 되면 변수가 생길 수 있는데 적어도 우리가 다루는 거 안에서는 탄소랑 요 실리콘 둘이잖아요. 탄소랑 규소는 어차피 뭐냐면 탄소랑 실리콘은, 아니 규소는 그 뭐야 비금속처럼 공유결합만 하는 애들이에요. 물론 탄소 이온 결합 할 수 있잖아요. 금속이랑 결합하면 이온 결합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탄소가 안 해, 이온 결합을. 그냥 그건 탄소의 성질이야. 탄소 자체가 혼자서는 이온 결합을 안 합니다. 여러분들 본 물질 중에서 탄소와 금속이 1대1로 이온 결합한 건 본 적 없을 거예요. 보통 보면은 막 CaCO3 이런 식으로 딴 거랑 같이 붙어서 이온 결합은 할 수 있어도 혼자서는 절대 안 합니다. 그래서 탄소 이온은 없어. 탄화 이온 자체가 없어요. 그리고 그건 규소도 마찬가지. 규소도 혼자서는 이온을 만들지 않아요. 그래서 14족은 원소가 없습니다. 근데 규소는 비금속이 아니라 준금속이잖아요. 자, 준금속의 화학적 성질이 뭐냐? 금속 같은 성질을 띠는데 공유 결합만 하는 애들이 준금속입니다. 원래 공유 결합 뭐야? 비금속끼리만 하는 결합이잖아요. 그래서 얘네들은 이 준금속에 해당되는 애들은 분명히 금속처럼 성질을 띄어요. 특히나 대표적인 게 반도체처럼 어떨 땐 전류가 흐르잖아. 이런 식으로 이런 금속의 성질을 일부 띄고 있는데 결합을 순수하게 그 공유 결합만 합니다. 이온 결합, 금속 결합 이런 걸 하지 않아요. 그래서 금속과 비금속 사이에 있는 무언가, 이렇게 준금속. 화학에선 이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오케이? 자, 다음 주에 이제 원소의 주기적 성질. 그 전에